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에는요, 전세 가율이 80%를 넘어섰고 경기도 역시 전세 난민이 몰리면서 들썩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전세 대란의 구체적인 원인,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 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종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세 대란. 네. 지금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죠 지금? 네, 전셋값이 오른 지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 6년째 오르고 있고요. 예. 전국적으로는 이 6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한 47%, 서울은 50% 이상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50%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6년 동안 큰 폭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몇 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50%는 체감적으로는 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그 소형 아파트를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50% 이상 오른 단지도 수두룩하거든요. 예. 그만큼 전세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전세가 대비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한 80% 넘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주로 강북 쪽 저기 전화 연결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은 약 한 73% 정도입니다. 아,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전세 말고 월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지금 또 금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세값이 너무나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는 만큼 또 전세 물건도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자, 지금 전화 연결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 원장님. 네네. 네, 죄송합니다. 연결 상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전세난이 이제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을철이 되면.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전세값이 6년 동안 고공행진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세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에 좀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만 올 가을에 이제 전세 대란 가능성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올 가을만 놓고 보면 올해만 놓고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 4구라고 그래서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예. 이 재건축 이주 물량이 약 2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하는 입주 물량은 한 9천 가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1만 5천 가구가 실질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셈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소위 강남발 올 가을에 전세 대란이 점쳐진다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입주 물량을 놓고 보니까 내년 후내년 그러니까 향후 한 2, 3년 정도까지 서울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도권은 뭐 내년 정도까지면 좀 후내년에는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전세 대란 뭐 지금 강남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월세가 느는 것도 사실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 전세 물량이 수급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대표적인 지표가 주택 보급률인데요. 예.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약 한 97% 정도 되고요. 예. 수도권이 99%. 우리가 보통 100%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의 공실률을 감안하면 105%가 되어야 적정한 주택 보급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5% 기준으로 보면 예. 서울은 매우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수도권도 99%니까 아직은 부족하죠. 일부가 미분양이 있지만 두 번째는 저금리 효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월세를 놓는 게 훨씬 수익문에서 유리하잖아요. 예. 지금 월세 전환율이 참고로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그 이율이 한 6%, 은행 이자 금리가 한 1.5%, 2%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를 놓기를 원하고 예. 그 대신 전세 매물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 그러면 주거비 그렇죠. 부담 예. 결과의 보고서를 보니까 전세의 입주자가 주거비가 가장 낮은 상황에 있고요. 두 번째가 자가주택, 세 번째가 월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 그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한 이게 이제 미스매치라고 그래서 불일치 이런 현상이 지금 전세난의 큰 원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105% 정도의 주택이 공급돼야지 이게 좀 가라앉을 수 있군요. 주택난이라는 게. 그렇죠. 주택 공급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선호지구를 막론하고 예. 수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주하기를 희망하잖아요. 뭐 일자리도 그렇죠. 그렇고 복지나 문화 혜택도 그러니까 예. 늘 어느 나라든지 수도는 주택이 그 부족한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전세와 이 전세 문제에 있어서의 수급 불균형 네. 이런 거를 어떻게든 좀 극복하겠다고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네. 그 중산층 가구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확대 방안.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만만치 않게 비싸던데. 그렇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9.2 서민 중산층 주거 강화 방안을 내놓았잖아요. 예. 하도 전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정부도 이런 이제 고육 지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결국은 뉴스테이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만 약 6천 가구, 내년에 2만 가구, 합해서 앞으로 한 4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예.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인천 도화지구라고 해서요. 예.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타났는데 예. 꽤 약 5.5대 1의 그 신청 청약을 기록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549가구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물량이 이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가라앉히기는 힘들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도심권의 공급이 그만큼 이제 인천 도화지구도 인천에서는 도심입니다만 이 영등포구 대림 동에 지금 앞으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예. 예컨대 4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13평이라고 말하는 주택의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약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예. 13평 그런 아무리 새 주택이지만 월세가 100만 원, 소득의 우리 평균 가계 소득을 감안하면 30%가 넘는데 과연 이 월세가 적정한가?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임대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소득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밖에 안 되죠. 이게 100만 원이라면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절반 가격이죠 이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예. 지금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전 국민의
그 소득에서 전체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20% 정도 되고요. 저소득층은 약 30% 정도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볼 때 30% 소득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그럼요. 줄어들게 되고 그럼요. 뭐 예. 소비도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전세를 어쨌든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주거비 부담이 싸니까요. 이게 뾰족한 수가 있어요? 전세 이거 좀 어떻게 얻고 뭐 이러는 거에 있어서? 네, 뾰족한 수단 그게 없다는 게 이제 정부나 그게 없다, 문제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의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전세야말로 실수요자의 시장이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는 예. 그런 시장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전세난을 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예. 정부도 대책을 내놓은 게 우리가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의 차질이 빚어진 거거든요. 예. 예컨대 공약은 뭐 20만 가구를 한다고 했다가 이게 14만 가구로 줄어들게 되고 실적을 보면 30%도 안 됩니다. 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뉴스테이트인데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게 전세 대출을 좀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어요. 예. 예컨대 부부의 연소득 합산액이 6천만 원까지만 지금 장기 전세 대출이 가능한데 장기 저리 전세 대출이 가능한데 예. 뭐 7천만 원으로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집주인들이 쉽게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예. 은행도 전세 대출 심사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 쉽게 받을 수 없는 문제고 이 대안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가장 근본 해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 예. 공공임대 비율이 한 5.5%인데 선진국이 11.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우 저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극약 처방이 될 예. 수도 있습니다만 예. 임대료 상한제라고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도 저는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이미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유럽도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예. 우리로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예.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세제나 예. 금융상의 혜택을 주어서 민간 임대 주택을 늘리게 되면 예. 그만큼 물량의 공급 확대로 시장의 안정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입니다. 예. 자,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영국의 테스코에서 이 결국 국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로 바뀌는 모양이에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테스코와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각각 밝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예. 하나로 7조 6,800억과 7조 2천억 원인데 그러니까 판 쪽하고 사는 쪽이 샀다는 그렇죠. 금액하고 팔았다는 금액이 다르다 이 얘기죠. 4,800억의 차이가 나서 신기하네. 황당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각각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예. 그 MBK 파트너스가 밝힌 매각 금액은 총 7조 2천억 원. 예. 이 매입 금액이 5조 8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테스코 쪽에서 홈플러스의 차입금을 영국 회계 기준으로 계산해서 더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그 홈플러스 차입금 1조 4천억 원은 한국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차입금 계산도 영국 회계 기준이 아니라 한국 회계 기준 1조 4천억 원이 맞다. 7조 2천억 원이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 2천억 원이 어딥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고요. 어마어마하죠. 예, 임직원 전원을 고용 승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뉘앙스 다른 답이 나왔는데요. 고용 조건이나 교섭 등은 존중하고 네. 인위적인 인력 조정은 없다. 워딩 그대로 따보면요. 정확하게 고용 승계를 한 것은 아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 조건과 단체 교섭, 협상 조건 등을 존중한다. 인위적인 인력 조정은 없다.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네. 네. 노조 측과 일단 협상을 벌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되면 뭔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제 환율 오른 거 있잖아요. 예. 예? 1,200원대 넘었는데 예. 이게 그 지금 얘기하는 홈플러스 매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그 지금 상황 G2 리스크에 의해서 또 있지만 이게 그 홈플러스가 국내 2위 대형 마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0억 달러 규모의 달러매 수요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50억 달러라는 이거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출 규모 4조 7,5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5조 8천억 정도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홈플러스 매각 관련 달러 수요 기대가 큰 상황이고 예. 증시 약세 현상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3.7원의 거래를 마감하고 오늘 이제 시작할 건데 일단 1,200이라는 저항선이 뚫렸기 때문에 한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오르는 거죠. 예, 근데 예. 이게 오른다는 게 물론 수출하는 데는 좋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연관돼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예. 롯데그룹이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불공정 거래 등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장 많이 적발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요새 롯데가 참 힘들어요. 예, 롯데가 참 여러모로 얻어맞는데요. 뭐 이건 사실이니까 억울할 건 없죠. 국회가 공정위로부터 5개 기업 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10년 전이죠.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이 5개 대기업 집단이 네. 시장 지배적 그 남용, 거래 강제 등 총 647건의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롯데가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뒤를 이어서 SK, 삼성, LG, 현대차 순이었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는 롯데가 제일 적었어요. 679억. 예.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에 비해서 삼성은 6,840억, 거의 10배네요. 롯데보다. 그다음 SK, 현대차, LG 순이었고요. 공정위가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고발한 사례도 삼성이 14건을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 13건, 현대차, 롯데, LG건이었고요. 일단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가 이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때문에 그 한몫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재벌들과 재벌 그룹을 보는 우리 사회 시각, 이미 특권 신분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선이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옛날에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뭐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롯데가 왜 이래요? 예. 자, 추석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불안한데 예. 양파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죠? 예. 배추하고 무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요즘 중국집 가서요. 네. 양파 반찬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 정보 포털인 참가격에 수집된 8월 생필품 판매 가격 분석한 결과 예. 1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양파 56.8%는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파 가격이 지난 1월 2,363원에서 4월 하다 6월 2,940원으로 잠시 하락됐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 예. 최근 3년간 가장 높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재배 면적 줄어든 데다가 고온과 가뭄 등으로 수확량이 평년보다 22% 줄어든 탓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연말까지 양파 14만 톤을 중국 등에 더 들여온다 계획서였지만 과연 이 양파값 치솟고 있는데 가라앉히기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 들고요. 반면 1월부터 지속적인 가격으로 상승했던 배추와 무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민감 농산물 긴급 수급 대책 이 영향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추석 명절 주요 다소비 품목 유통업체별 판매 가격이 전통시장은 계란, 당면, 식용유, 참기름, 대형마트는 맛살, 밀가루, 콩나물류, 햄류, 그 기업형 슈퍼는 두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부침가루는 전통시장의 대형마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물가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들 계산이 분주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맥주 한 병 희야시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8시 31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재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신림로가 신림역에서 당곡 사거리 쪽으로 2, 3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충로는 현충원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동작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나는데도 더딘 흐름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종암분기점 부근, 마장램프 부근에 각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실 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남수단 축구대표팀의 국제대회 첫 승을 이끈 이 이문세 감독 소식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퇴원하고 눈 수술 받고 퇴원해가지고 오늘 처음 방송일 때 그죠? 예, 근데 이문세 감독 외에도 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감독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누구냐면은 이 김판군 감독입니다. 홍콩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홍콩이 FIFA 랭킹 151위입니다. 근데 홍콩이 중국하고 이 예선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홍콩하고 중국이 또 이 그 역사적으로도 감정이 좀 있고요. 이런데도 이 아주 강대국 중국을 맞아서 이 홍콩이 무승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2차 예선전 C조에서는 홍콩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캄보디아 축구 대표팀도 이태원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캄보디아 역시 이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혼다나 카가와 같이 이 정예 멤버들을 총 출동시킨 일본을 맞아서 0대3으로 패했거든요. 뭐 스코어는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0대3으로 패했지만 아주 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0대3 스코어에 불만을 품어서 일본 대표팀 감독이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좀 더 멀리 가면은 2004년에 이 동티모르의 히딩크라고 불리는 김신환 감독이 있었죠. 이 동티모르 소년들이 이끌고 일본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맨발의 꿈이었던가 영화의 예, 맞습니다. 그죠? 그 축구가 살 돈이 없어서 1달러짜리 운동화를 그렇죠. 입고 뛰었죠. 예, 참 어쨌든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 효과를 앞세우면서 개최했던 스포츠 이벤트들 이게 전부 빛 좋은 개살구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분석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거든요. 국내 유치 국제 체육 경기 대회의 개최 비용 및 경제 효과 비교 분석이라는 보고서였는데 이 스포츠 이벤트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자체들이 비용은 최대한 축소하고 경제 효과는 최대한 부풀려 가지고 스포츠 이벤트를 일단 유치를 해놓고요. 유치한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부족한 예산 전부 다 이 중앙 정부에 요청해가지고 대회를 다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개최됐던 대회들 전부 다 적자였고요. 예상했던 경제 효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포뮬러 1 대회,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그리고 올해까지 치러진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이 유치 비용, 애초 지자체가 내걸었던 것보다 전부 다 합해서 총 7,900억 원이나 더 들어갔고요. 이 가운데 7천억 원이 국고 지원이었습니다. 또 이 대표적으로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 경제 효과가 1,2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852억 원 적자였고요. 포뮬러 1 2,700억 원 경제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이익은 97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더 이제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심한 경우는 인천 아시안 게임하고 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 이후에 아예 이 회계 자료를 정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손익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 밤 11시죠? 이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 말입니다. 그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준비 과정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대표팀이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슈틸리케 감독 준비 과정이 만족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이 한국 대표팀이 현재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훌륭한 팀이다 이런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 레토릭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레바논의 라들로비치 감독이 한 얘기가 좀 인상적인데 일반적으로 레바논이 우리보다 전력이 떨어지니까 좀 수비 위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공격적으로 나서서 한국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이겨야 될 겁니다. 이 스포츠나 게임이나 모든 거는 일단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사건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눈수박서 오늘 처음 나온 날인데 오늘 저 때문에 양복 입고 나오셨어요? 평소에 양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떻게... 새로운 변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신. 가을이 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또 가을 남자시네. 자, 이번 주 제일 먼저 들여다볼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송파구의 단독 주택에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장롱 안에서 손이 묶인 채로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사인이 뭔가, 누가 죽였나. 이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점이 미스테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여자가 40대 중반이거든요. 그 외국어 학원 강사입니다. 이 지하 1층에는 이모가 살고 1층에는 이 여자분이 살고요. 2층에는 부모가 삽니다.
아, 거긴 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친척 가족들이 사는 집이네요. 예.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고 예. 외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뭔가 밝혀지겠지만은 외상이 없다는 겁니다. 흉기로 찔리는 흔적도 없고 이제 물론 목 졸른 흔적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더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손이 플라스틱 노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노끈. 그렇죠. 플라스틱 끈으로 이렇게 묶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걸로 봐가지고 이 여자하고 면식범의 소행이 아닌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 여자가 성격이 활달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과연 누가 왜 이 여자를 죽였는가? 예. 면식범이냐 아니면은 또 비면식범이냐 또는 여자를 또 나체 상태로 그 장롱 안에서 발견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장롱 안에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 휴대폰 통화네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침입해 갔다면은 주변에 있는 CCTV 수사 지금 면밀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했다면은 최소한 문을 강제로 뜯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주고 얘기를 나누다가 죽이고 그다음에 외부 침입 흔적을 없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딴 데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사는 감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검의 사인이 뭔가 그리고 이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살인이 면식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 대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면식범과 비면식범이 있는데요. 비면식범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강도나 성폭행범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침입 흔적이 없다. 그리고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다. 그리고 뭐 없어진 것이 없다. 뭐 하면은 좀 면식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참 이거 참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아요. 예. 다음 사건은 어떤 거죠? 그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교사가 아침에 등교하는 중학생 3학년한테 야, 너 교복 좀 단정히 입으라 라고 훈계를 했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남자 학생이요? 여자? 남자 학생입니다. 남학생? 예.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학교에서는 일단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등교 정지 그러니까 당분간 정학처분이죠. 예. 학생에 대한 정학처분하고 경찰에 이제 신고하니까 경찰에서 이 학생이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이 교사가 피해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니까 전과자 안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통보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예.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바로 법원 판사에게 인계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 판사가 강력하게 주의도 촉구하고 보호 조치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 우리 뭐 박 변호사님이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니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학 맞는 학생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이때는 뭐 담배 피다가 걸린 뭐 이런 친구들 뭐 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정학당하고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요새는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걸 하는지 이게 참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보다는 지금 교권 보호가 더 시급합니다. 특히 중학교인 경우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학생들이 여자 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좀 짓궂은 행동을 하거나 또는 선생님이 훈계하면은 뭐 때릴 테면 때려봐라 반항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과연 이런 버릇없는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에게 욕하거나 뭐 대드는 학생들 어떻게 이거를 매를 안 대고 훈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교권이 추락을 했다. 그런데 그 추락한 교권으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매를 대지 말라. 그냥 사랑으로서 보살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선생님이 교복 단정히 입으라라고 하니까 선생님에게 반말하고 선생님 멱살을 잡는데 그럼 이 경우에 선생님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글쎄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네. 근데요. 이 거꾸로 대구에서 아까 체벌 말씀하셨는데 체벌을 또 너무한 선생님도 계세요. 학생을 80대를 때렸다며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야, 이건 숙제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숙제를 안 했다고? 그렇습니다. 숙제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플렉스 바라고 있습니다. 고무로 된 뭐 운동용 잔데 이거로 그 15명에게 한 사람당 80대씩 때린 겁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권 수호도 돼야 되지만 반대쪽으로 너무 과한 체벌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박 변호사님이 좀 맞으셨죠,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는데 끝나고 우리 때 많이 맞았죠. 때린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폭력의 추억이에요. 이게 우리 세대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맞으면서 또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좀 뭐 시끄러울 때니까 뭐 경찰한테 맞는다든지 군대 가서 맞는다든지 계속 맞으니까 중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맞았던 얘기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맞았다. 이게 그러니까 참 불행한 세대죠. 그렇죠. 근데 이 체벌 이거는 조금 이 체벌 수준을 넘는 것들은 이건 또 제재가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어떤 기준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거에 거역을 했을 경우에 과연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학생에게 어떠한 제재를 해야 되느냐. 뭐 굳이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청소, 옛날 화장실 청소 애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킬 수가 있고 또 봉사활동도 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뭐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가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관해서 어떤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매가 아닌 폭력이 아닌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그 고가 외제차 부부끼리 충돌한 그 얘기죠. 6월에 있었던 일이죠. 페라리 남편, 벤츄리 부인. 페라리 남편, 벤츄리 부인. 벤츄리 부인이 페라리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다고 추적해가지고 추돌한 거죠. 일부러 이제 뒤에서 갖다 박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경찰에서 이 페라리 남편 직업이 뭔가 했더니 처음에는 자동차 딜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아니 페라리하고 벤츄리 몰고 다닐 정도면은 이게 무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다는 겁니다. 무려 335억.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래된 총액이 335억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이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 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운영해가지고 한 이득금 이거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불법 도박. 그렇죠. 이거니까 거기에 대한 죄도 물어야겠죠.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제대로 수익금을 갖다가 추징하지 못하니까 이 돈으로 페라리하고 벤츄리 모은 거 아니냐. 근데 불법 도박 사이트 심각합니다. 2011년도에 혹시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제에 전라북도 김제에 논에다가 110억 현금 5만 원짜리로 마늘밭 마늘밭에다가 무는 거 있고요. 몇백억 마늘밭. 참 그래서 마늘밭 사신 분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에 있는 물류 창고에다가 10억을 갖다가 숨겨놓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도박 사이트 근데 그때 증거가 없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증거 안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찰하고 국세청하고 이거 자금 추적을 해야 됩니다. 결국 페라리하고 벤츄리 무슨 돈으로 샀겠습니까? 다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아니 그 나이도 젊던데 이 사람들이 그 페라리 벤츄리 그거 뭐 자동차 2대 합하면 6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의 돈 거기다가 또 월세도
굉장히 비싼 집에 살죠. 800만 원 이상인가 뭐 예. 800만 원대. 그 정도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도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매달 9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 벌어들이는 900만 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더 들어와야지. 그렇죠. 900만 원 들어가지고 800만 원 월세 내고서 페라리 벤츠리 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335억이라는 건데 이 자금에 대해서 추적이 안 들어갔다 이거죠. 경찰이 거기까지만 수사하고 335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어디로 사용되는지 이 국세청하고 같이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일선 경찰에 있을 때 보면은 국세청하고 공조 수사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국세청하고 검찰은 되는데 국세청하고 초동 단계 경찰하고는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수익 자금에 대해서 이 추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추적하려면은 국세청 직원도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불법 범죄 수익금은 추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부 싸움이 결국은 진실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몰카 소식이 있네요. 대만에서 참 창피한 겁니다. 대만에서 한국 관광객이 대만에 관광 가가지고 대만 여성분의 어떤 치마 속을 그 몰카로 촬영하다가 망신 당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예. 외국까지 나가서 이게 아이고 참. 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오늘은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 국민들이 제2위급할 때 찾아가는 곳이 파출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파출소에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3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는 뭡니까? 빨리 출동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페트롤카 타고 순찰차 타고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 직원들이 이 파출소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디 근무 시객들 많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멱살 잡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근무하느냐? 지방청 경찰청에 근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대학 나오고도 파출소에 3년 이상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채 1년도 채 못 근무하고 바로 경찰서 지방청에 근무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와 지시를 한다 이거죠.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고와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출소에 정년을 앞둔 사람들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제일 문제입니다. 형사도 문제고요. 고소고발 사건 조사하고 있는 조사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에 문제가 있다. 이게 공연불로 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은 조금 그 젊은 경찰들을 파출소에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경찰서로 가게 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경찰에 근무 배치가 됐으면은 순경으로 됐든 경위로 됐든 간에 파출소에 적어도 3년 이상은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가 너무 젊은 사람으로 배치되면 그러니까 이 좀 경륜이 풍부한 사람하고 좀 한 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화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배치되면은 전부 다 보고서 쓰고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기획부서 만드는데 거기로 간다는 얘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이 중요한데 현장에 젊은 사람들이 현장을 기피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사건 랭킹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예, 제가 수술 받고 나와서 눈 수술 받고 나와서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뵈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